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 뭐 논의되고 있는 저도 뭐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간단히 한 20분, 30분 내에 소개 좀 시켜드리고 아마 이제 토론하는 게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큰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ESG라는 개념이 뭐 최근에 뭐 많이 한국에서는 대두되고 있지만은 그 전에 이미 지속가능 발전이라든가 뭐 환경, 사회 문제 등 해서 많이 이미 70년대부터 논의됐던 게 용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출발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제 경제학도 그렇고 많은 논쟁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 이걸 저는 반영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ESG는 전체적인 자본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업의 자본주의 안에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가계, 정부, 기업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일반론적인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약간 이게 좀 왜곡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도 논의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많은 기관에서 정부도 그렇고요. KESG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뭐 K방역 뭐 이런 식으로 KESG라는 말을 쓰면서 약간의 지배구조에 대한 걸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원래 ESG나 지속가능 발전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하는 추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지수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두 번째 보시면 ESG는 뭐 이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는 거 다 아시는 그것이고요. 이제 ESG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문제죠.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자기 주주이익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야 된다는 이 주주자본주의 개념에서 이미 70년대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시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변화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자본주의 체제 중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어떤 기존 인식, 즉 주주자본주의 개념에서 반성한 거다는 거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자연 기후변화 문제죠. ESG 기준이라는 개념이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기준이기도 한데요. 2015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전력에 한 1,600억 포함해서 이 석탄 관련된 투자는 전면적으로 철회한다라고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실현됐는지는 정확히 제가 이제 찾지는 못했는데 이런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2018년에도 보면은 네덜란드 공적 자금이 포스코 대우가 여기 그림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왼쪽은 열대림이고 오른쪽은 야자나무를 하면서 열대림을 훼손했다 그래서 포스코 대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이고요. 이런 게 이제 지금 뭐 조금씩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이제 이런 논쟁을 이제 촉발하고 하는 거죠. 이제 투자자의 기준이 단순히 주주나 기업의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자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GM 등도 전부 이제 아리백이라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겠다. 기업.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요. 이거는 자체적인 기업들 자신들입니다. 기업의 경영에 재생에너지로 100%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를 떠나서 구글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공헌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5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게 위에 거는 환경 문제고요.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환경 문제 차원을 떠나서 일종의 사회적 책임까지 갑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구글의 역할이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지금 시대정신이라든가 뭐 이념과 상관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미 70년대부터 논의됐지만은 1987년에 우리 공통의 미래라는 식으로 주제로 발표된 보고서에 브룬틀란튼 보고서라 그러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정의를 합니다. 그건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는요. 이게 이 정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정의인데 미래 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현재 세대가 환경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해도 좋은데
그것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줘서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추상적인 정의입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들어갈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념 논쟁이나 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 이러는데,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보면은 뭐 보수니 우판이 이쪽 하시는 분들이 뭐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공황 이전에 이제 자유방임주의나 야경국가라는 개념에 정부에는 굉장히 최소화시켜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국방이라든가 이것만 해라. 그래서 가장 그 강력한 형태의 시장의 역할. 이때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방임주의가 나왔던. 근데 이 대공황이 오면서 그게 깨집니다. 대공황이 오면서 결국 깨지면서 두 개로 나눠지죠. 자본주의 체제는 케인즈가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명분을 줘야 된다. 어떤 때는 개입해야 된다는 거고, 이 사회주의자들은 시장의 역할이 끝났다. 이젠 정부가 100%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갈래로 나눠지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눠집니다.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사회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100%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 대비 중국과 소련의 1인당 GDP를 보시면은 중국이 49년에 공산화된 다음에 미국 대비 5%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1917년, 19년 그때 공산화 이제 그 코뮤니즘으로 되면서 91년 초 90년대 이제 붕괴될 때까지 미국 대비 경제 그 수준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 즉 정부가 모든 걸 해야 된다는 데서 몰락하게 된, 이제 그 붕괴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시장을 포기하고 정부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196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해도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100대 기업의 거의 한 50% 이상을 국유화를 시키는 아주 사회주의 번성기입니다. 이때는요. 왜냐하면 이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제 불신이 강할 때였죠. 사회주의가 몰락을 하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극단적인 사회주의라, 극단적인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고, 우쪽을 극단적인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라 그런 나라는, 양쪽 극단적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감소하고 시장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이런 식의 자본주의 체제를 누리는데,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우리가 정부주도형 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지금도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중도 개념이면 우파 좌파로 나뉘는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모든 지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전부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요거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건 뭐 한번 파워포인트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 칼레츠키라는 사람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이 먼저다, 정부가 먼저다라는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이 우선이고 정부가 우선이고 시장이 우선이고 이런 식의 그 자본주의 체제를 정리하다가 지금은 시장도 완벽하지 않고 정부도 완벽하지 않다. 누가 잘하느냐? 그건 결국은 성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의 시대는 자본주의 4.0이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이 우월하다, 정부가 우월하다는 얘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가 ESG의 전반적인 그건데, 그러면은 이런 식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제 반성과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76년에 뭐 밀턴 프리드만 잘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라는, 즉 그거를 우리가 주주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모든 가용한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업의 역할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고 전통적으로 주장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2010년대 이때 오면서 바뀝니다. 이게 그 비즈니스 그 CEO들의 모임이죠. 미국의 이제 그 2019년에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기업 오너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결정은 더 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 당사자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기업의 CEO들이 이제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뭐 물론 그 전에 계속 이제 얘기는 해왔지만은요. 그러다가 세계경제 포럼도 이제 기업 CEO 뭐 그 지도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더 강력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년, 2010년 오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변화한다는 그런 하나의 맥을 그 속에서 기업의 역할이 단순히 이제 주주가 기업이 아니다. 뭐 기업의 역할이라 해서 보면은 주주는 뭐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이 이 주주만의 그 주주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기업 CEO들의 라운드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 포럼도 그렇고 기업 CEO들과 이제 그 오너 그 폴리티컬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이 선언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업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ESG를 하나의 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엔 투자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이제 간단히 이제 그 히스토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기업의 투자는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만이 아니라 재무적 요소가 결국은 이윤극대화를 얘기할 수 있죠.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다. 이 비재무적인 투자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책임 투자라는 것이 투자 결정과 지배 구조에 있어서 환경, 사회, 기업의 지배 구조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들어오면서 주변 이해관계자라는 게 주변에 기업의 경영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이제 사회적 책임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환경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제일 독특한 게 지배 구조, 거버넌스 문제를 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환경은 기후변화, 자원 고갈, 폐기물, 오염, 산림 벌채고요. 사회적 부분은 인권, 현대판 노예제, 아동노동, 노동조건, 고용관계, 지배구조는 뇌물과 부패, 경영상 이익, 이사회 다양성 및 구성,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조세 전략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한 투자를 하라. 금융기관들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그 금융기관들이 투자처를 찾을 때도 단순히 이제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요소, 비재무적 요소도 같이 고려해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지배구조 부분이 한국형 SDG, ESG 이거 얘기할 때 요 지배구조를 상당히 우리나라가 폭넓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를 좀 인덱스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수백 개의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이제 그 블룸버그라든가 ESG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9,000개 기업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서 이런 쭉 보면 다우존스 뭐 쭉 보면 제일 많이 요즘 그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도 인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한 84,000개의 그 넘는 기업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지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기관들이 다 지표가 다릅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지표를 써가지고 서로 다른 그 인덱스를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ESG 인덱스 발표하기도 하고 기업별 ESG 인덱스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런 ESG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자신들의 자세한 인덱스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 그 큰 카테고리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MSCI 아까 가장 많이 하고 있던 인덱스 부분 저는 뭐 여기에 다 중요해서 이 지배구조를 보시면은요. 기업의 지배구조에 소유 및 관리위원회, 지급, 회계, 사업윤리, 세무투명성을 보시면은요. 이 기업 자체의 경영이에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기업 지배구조라는 그 인덱스는 그 기업의 경영의 지배구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MSCI고요. 근데 국민연금을 하는 걸 보세요. 국민연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표를 보시면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 위험, 뭐 배당 이런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보시면 감사위원회 사회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이런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은 폴리티컬 이슈까지도 지금 이 지배구조 안으로 포함시켜서 이 국민연금이 이 지표를 가지고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때 하겠다라는 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봤을 때 이 지배구조 지표하고 우리나라에서 KESG 인덱스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다른 것도 보시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주주 권리, 뭐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의 책임 쭉 보시면 사회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 평가, 보상 심지어는 내부 감사기구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약간 좀 폴리티컬한 이슈까지도
이제 기업의 경영의 지배 구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 뭐 이런 문제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SK그룹인데 이 SK그룹도 보시면은 이제 거버넌스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요. 국내 기업들 보면 SK,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이사회 규정 개정하는 게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뭐 사용무고 선언했는데 아직 그걸 과거에 선언한 건데 지금 뭐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죠. 그다음 2030년 뭐 26%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뭐 클린 모빌리티 이슈 이런 게 나오고 이게 환경 그다음에 미국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를 자신들의 경영하는 과정에서 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글은 이제 좀 더 많이 나가서 이 사회적 책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회 문제까지 구글이 이제 ESG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해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하겠다 해서 이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뭐 난제 해결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홍수나 지진, 자연재 이거를 이제 예측해가지고 이제 예방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경 문제도 될 수 있지만은 사회적 책임까지도 이제 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삶의 질에 대해서 그 안과 검진 과정에서 뭐 머신러닝 쓴다거나 뭐 이런 거를 구글이 상당 부분이 이제 그 기업의 경영에서 이제 그 ESG 개념, 소셜 디벨롭먼트까지도 사회 책임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애플, GM 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결국 이제 공통적인 재생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쓰겠다는 거고요.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그 블록체인으로 뭐 커피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커피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공정무역을 하겠다. 페어트레이드라 그래서 이거는 뭐 이 ESG 말고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페어트레이드를 공정무역을 하느냐, 즉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제 커피를나 이제 그 원재료를 사는데 그 재배 농가들의 정당한 가격을 주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기업을 판별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그런 데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값은 비싼데 실제 이제 커피 원산지인 개발도상국들은 거의 이제 그 원자료를 이제 저가에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하나 ESG 활동으로 지금은 이제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그 전에부터 이게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부분 다시 이제 그 총괄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지속가능 발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경제성장, 사회발전, 친환경 이걸 같이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경제성장만 한다라든가 환경주의자들은 환경만 하겠죠. 근데 환경만 해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은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회발전 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뭐 시대정신 하면은 사회발전에 뭐 이제 포용 통합 얘기하면 어느 쪽 이념이다 이런 게 지금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경제성장, 친환경, 사회발전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1970년대부터 60년대 이미 환경주의자들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70년대부터 논의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87년에 이 경제성장과 환경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속가능발전 선언이 나옵니다. 그 선언이 나오면서 지금의 가장 보편적인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얘기죠.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겠지만 예를 들어 경제성장과 환경과 사회발전을 뒀을 때 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휴먼 뉴딜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공정성장,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같이 말은 하는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발전만 하면 경제성장이 된 이런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포용적 성장도 경제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포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냐를 따지는 부분이고 경제성장과 환경을 같이 가겠다는 개념이면 녹색성장, 녹색경제, 뭐 요즘 얘기하는 그린 뉴딜 뭐 이런 개념은 결국은 경제성장도 하지만은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뭐 경제성장을 하면 사회발전이 된다거나 사회발전하면 경제 이런 인과관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경제성장을 하는데 시장에서 경제성장을 하는데 소득분배가 나빠지면 이때는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이나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발전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보면은 ESG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반적인 자본주의 체제, 우리 사회 체제의 발전 방향이라고 봤을 때 기업의, 즉 ESG라는 거는 기업의 그 성장하는 과정에 기업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 들어가는데 과거의 주주자본주의만 얘기하면 이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주주자본주의라는 건 기업의 이윤국대화만 하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경제성장하는 게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회발전이 안 되거나 친환경이 아니라도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주장은 이미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만을 주장한다거나 환경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이제 미래 비전은 아니란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동참을 해서 ESG를 좁히면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비전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에 동참하지만 그것이 사회발전과 친환경 그 부분에 같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요거는 뭐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그 파이낸셜 이게 가장 그 유네베의 그 파이낸셜 이니셔티브인데요. 여기 쭉 뭐 홈페이지도 가보면 다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왜 그 금융 투자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ESG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전반적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제 72년에 유네비 설립이 됐거든요. 이 유엔 환경기구라는 게. 얘네들이 설립되면서 이 사람들은 약간 환경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기구입니다. 유엔 기구에. 쭉 보시면 여기에 계속 뭐 이니셔티브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유네베 이제 여러 가지 쭉 나오다가 이제 이런 다양한 그 산업, 보험회사 뭐 이런 그 이니셔티브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투자처를 정할 때. 그러다가 이제 2000년, 2003년 오면서 이게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서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의 그 이니셔티브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PRI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슈어런스 회사들의 이제 그 경영 방침,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은행, 상업은행들이고요.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자기들의 이제 그걸 하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기업,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이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동참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그거를 이제 한 건데, 결국 우리가 환경을 강조하게 되는 거는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녹색 성장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늦게 출발한 거죠,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가고, 요게 이제 최근에 2019년에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이런 그 기구들이 이제 유엔 산하에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제로 이니셔티브가 이제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35개 기관 투자자하고 56억 달러에 포함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적극 투자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이나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을 침해하는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기관들, 이런 얼라이언스에 조입된 금융기관들은 투자를 철회하거나 안 한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투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시대정의 마지막인데요. 이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하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리세팅이라고 그럽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최근에 이제 리세팅 캐피탈리즘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리세팅을 해야 된다.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그 특집으로 싣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 자본주의 체제의 반성 속에서 기업들도 이제는 기업 경영의 목표를 바꿔야 된다. 그게 과거의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뀐다는 얘기죠. 거기에 ESG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환경만을 강조하는 게 ESG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환경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 소셜 리스폰서빌리티까지 다 고려하는. 그래서 기업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 자본주의,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바뀌어야 될 기업의 역할이라는 거고. 그래서 ESG는 친환경 탄소 제로라는 차원에서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내에서의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걸 많이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빌 게이츠라고 봅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웬만한 데 가면은 이 빌 게이츠 재단이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가난한 국가들의 이제 가난한 마을에 대한 투자를 아프리카는 뭐 빌 게이츠 재단이 거의 뭐 이름을 들을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그 정도로 이제 재단을 세워가지고 이제 부부 이름이죠. 게이츠의 빌하고 남편하고 부인의 이름으로 공동 이름으로 세운 재단인데요. 이제 그 재단의 이제 빈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환경,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소형 원자료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형 원자료는 되지 않지만은 이제 소형 원자료를 만드는데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츠 재단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니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그 파운데이션에서 이 코비드 19 그거에 대해서 17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이런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하는데 쓸 수 있도록 공헌하겠다. 뭐 이런 식의 빌 게이츠 재단이 가장 저는 이제 여기 환경에 대한 것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 빌 게이츠 재단 이런 기업들이 돈은 물론 당연히 벌고 있죠. 돈을 벌지 못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저는 이제 가장 이제 ESG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업의 역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KESG 인덱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정부나 기재부에서 KESG 인덱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요소들을 넣으면 안 된다. 특히 거버넌스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를 얘기할 때 기업 경영인을 얘기해야지, 뭐 사회이사가 뭐 어디서 왔고 어떤 뭐 이념적인 툴로 하나의 기업을 이제 지배하기 위한 인덱스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저는 요즘 그것으로 많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언론사나 이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ESG를 인덱하면 안 된다. 기업 자신이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이고 친지배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SK 같은 경우도 SK가 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 이게 ESG의 정신이 아니고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SK 그룹 자체가 친환경 경영 쪽으로 굴러가는 것이 전형적인 ESG의 정신인 것이지, 본인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 그래서 그것이 ESG 정신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런 ESG 정신을 받는 게 우리 스스로의 미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파워포인트에 있으시니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